안녕하세요. 소마는 백정헌 원장입니다. 오늘은 자율신경실조증의 역사, 특히 히스테리아 역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일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아는 것이 현재의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건지를 결정짓는 데 도움이 많이 될 때가 많잖아요. 의사는 왜 여자의 말을 믿지 않는가? 두툼한 책인데요. 매우 재미있는 책입니다. 몇 달 전에 언제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아무튼 은밀하고 뿌리 깊은 의료계의 성편견과 무지, 성편견으로 진료실에서도 차별받는 여성의 아플 권리에 대한 보고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는 나쁜 의학과 게으른 의학이 여성을 무시하고 오진하고 병들게 한 진실에 대한 보고서, 이게 원제가 doing함부터 시작해서 나쁜 의학과 게으른 과학이 여성을 무시하고 오진하고 어떻게 병들게 하는가에 대한 책이죠. 의학 윤리의 대원칙이죠. 먼저 해를 끼치지 마라는 거죠. 진료를 빙자하여 한 행위가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되기는커녕 해가 될 때가 가끔씩 있죠.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마라는 거죠. 그게 first do no harm, 그러니까 먼저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이 의학윤리의 대원칙인데, 책 제목이 do harm이죠. 해를 끼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비틀어서 책 제목을 만든 거죠. 현대의학이 여성들한테 오히려 해를 끼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bad medicine, 나쁜 의학, 편견에 사로잡힌 불완전한 의학을 얘기하겠고요. lazy science, 게으른 과학, 여성의 신체를 연구 대상에서 배제해온 과학계의 태만을 얘기하겠고요. dismissed, 묵살당한, 여성들의 얘기가 묵살당하는 거죠. 제외되는 여성의 고통 호소를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 정신적 문제로 무시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misdiagnosed, 오진시키는 거죠. 오진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병들어가는 걸 낱낱이 밝히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심장마비로 남성이 병원에 갔을 때와 여성이 똑같은 심장마비로 병원에 갔을 때 의사들의 대처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여성 환자분이 가슴이 답답하고 메스꺼움을 호소하면서 응급실을 찾으면 먼저 심장마비인가를 의심하지 않고 그녀가 나이가 젊고 불안해 보인다는 이유로 공황장애 진단을 내리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안정제, 진정제를 처방하고 돌려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남성의 심장마비는 강한 흉통과 이런 것들이 먼저지만 여성의 심장마비는 이런 가슴 답답, 메스꺼움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환자분들의 정상의 다름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 기준으로 여성들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서 병이 악화되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 흔하다는 얘기인 거죠. 이것이 여성에 대한 편견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 평소에 의학 교육이 남성을 표준으로 가르치기 때문인 거죠. 심장마비 왔을 때 남성이 주로 가슴을 쥐었다는 통증을 느끼지만 여성은 메스꺼움, 턱 통증, 숨가쁨 등이 더 먼저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 위주로 배워서 여성들이 이게 심장마비라는 걸 간과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 외 여러 가지 증상들을 얘기합니다. 만성피로, 증후군과 섬유근육통, 이 환자분들의 대다수가 여성인 이 질환들은 수십 년 동안 꾀병이다, 히스테리와 같이 취급되어 왔던 병인 거죠. 그러니까 매우 심한 통증과 피로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운동해라, 심리상담 받아라, 이런 이야기만 듣고 진통제 매달받아서, 안정제 매달받아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태만을 저질렀다는 얘기인 거죠. 여성 10명 중 1명이 앓는 정도로 흔한 자궁내막증 진단받는데 7년 내지 1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초음파 한 번만 해보면 끝나는 이 간단한 얘기를. 그러니까 단순히 생리통이나 예민함 이런 것들로 몰아간다는 거죠. 또한 자가면역질환인 루푸스 환자분들의 그 관절통과 발진을 심리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제대로 된 진료를 못 받는 경우들, 예민한 여성들의 마음 탓, 심리 탓이다, 다 그렇게 몰아간다는 거죠. 루푸스, 다발성 경화증, 류마티스 관절염 등이 진단이 나오기까지 평균 5년 이상의 시간과 4명 이상의 의사를 거쳐야 된다는 통계 앞에서 솔직히 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 환자분들은
의사들 앞에 가서 연기를 하게 되는 거죠. 많이 아픈데 너무 침착하면 별로 안 아파 보이네요. 스트레스 관리는 하세요. 라는 소리를 듣고 오고, 또 너무 아파 죽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또 너무 예민하네요. 뭐 또 이렇게 접근해 버리기 때문에 너무 차갑지도 또 너무 뜨겁지도 않은 상태로 자신의 이 몸 상태를 연기하듯 증명해내야 되는 그런 이도저도 못하는 이중 속박 상태가 된다는 거죠. 참 많이 안타까운 그런 사례들 보고 저 또한 반성이 되는 부분도 꽤 많았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가슴 한구석이 아주 답답해움을 많이 느꼈는데요. 근데 또 한 가지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런 사례들에서 단순히 그것이 여성이라는 이유만만 있었을까라는 거죠. 자율신경 실조증과 그와 유사한 증상들의 그 질병 자체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이 책에서 다루어지는 히스테리, 자가면역 질환, 만성 통증, 만성 피로, 외원부 통증 등을 한의학적으로 해석하면 신호, 간울, 감기울체 등의 진단 방법으로 거의 다 설명 가능하고 또한 치료도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여성이라는 선입견만으로 차별받아온 것이 아니라 질환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죠. 현대의학이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한국어판 추천의 글 첫 문장이 비문증 환자에게 항우울제를 처방했다. 이건 그 환자분이 여성이어서가 아니고 남성이었어도 똑같았을 거라는 얘기죠. 물론 확률은 여성이 더 높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비문증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현대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줄게 혈액순환제 이런 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처방을 한 거지 그게 여성이라서 여성을 무시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참고로 비문증은 신장기능의 저하, 신허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이죠.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진단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MUS일 때가 많습니다. MUS, Medically Unexplained Symptoms, 메디컬리 의학적으로 unexplained, 설명할 수 없는 증상들을 MUS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화가 잘 안 돼서 병원에 갔는데 혈액검사, 위내시경 검사, CT 다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환자분은 소화가 안 되고 배도 아파 죽겠다. 이럴 때 자율신경 실조증이다, 기능성 위장장애다. 그래서 정신과로 보내지지 않습니까? 의학은 현재의 기술로 관찰할 수 있고 또 알려진 생리 기전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질병만 진짜 질병으로 정의합니다. 모르는 것을 어찌 진단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아는 것만 관찰 가능하고 설명 가능해야 병어로 다루게 된다는 거죠. 비유적으로 이런 설명을 들죠. 내가 차키를 잃어버렸는데 차키를 잃어버린 장소는 저 먼데야. 근데 가로등이 있는 데서만 차키를 찾는 거죠. 왜? 어두운 곳에서는 어차피 차키를 찾을 수 없으니 가로등 아래서만 차키를 찾고 있는 거죠. 찾을 수 있는 곳에서만 찾는 거죠. 백날 차키를 거기서 가로등 밑에서 찾아본들 차키를 찾을 수 있냐고요? 없죠. 왜? 차키는 저기서 어두운 곳에서 떨어뜨렸으니까요. 그런 비유를 듭니다.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이런 질병들은 예전부터 있었고 언제나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히스테리죠. 히스테리는 신경증의 한 형태로 기질적인 것이 아니고 기능적인 시민성 질병의 광범위한 통증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원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제어할 수 없는 비정상적 흥분 상태를 통틀어서 일어나는 말이죠. 일상적으로 우리는 노처녀 히스테리라는 말로 히스테리를 많이 썼지만 요즘에는 거의 일상에서 쓰지 않는 말이 됐죠. 히스테리라는 말 자체가 이제는 사라졌죠. 지금은 히스테리라는 병명을 쓰지 않습니다.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담, 저게 5판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정신과 의사들이, 전 세계 정신과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증상들을 이런 질환으로 정의하자 합의하는 거죠. 체계에서 히스테리는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히스테리라는 병명 자체가 없어졌죠. 대신에 신체화 장애다 이런 얘기들로 바뀌어졌죠. 이 히스테리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면 지금의 자율신경 실조증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 단서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히스테리는 의학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논쟁적인 진단명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 그리스 에스는 자궁이 모든 질병의 근원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집트와 그리스 의사들은 자궁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불만을 품고
몸속을 제멋대로 돌아다니며 가슴을 압박하거나 숨을 막히게 한다고 믿었었습니다. 그 히스테리란 말 자체가 그리스어로 자궁을 의미하는 히스테라에서 유래했죠. 의학의 성인의 성으로 불려지는 히포크라테스는 히스테리를 방황하는 자궁, 원더링 웸이라고 묘사하면서 자궁이 신체 내에서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월경통, 어지럼증, 마비, 호흡곤란, 경련, 무기력 같은 신체적 증상을 일으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치료법은 당연히 자궁을 원래 위치인 골반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었겠죠. 자궁은 사춘기가 지난 후 불임 상태로 너무 오래 남아있게 되면 몸에서 돌아다니기 쉽다고 생각했으므로 철학자 플라톤은 빨리 결혼해서 애를 놓는 것이 좋은 치료법이다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넌센스죠. 중세 및 르네상스 시대에는 마녀로 대표되는 악마의 표식으로 여겨졌죠. 5, 내지 13세기 중세 동안에는 히스테리에 걸린 여성들을 주문에 걸린 희생자나 또는 악마의 영혼의 짝으로 몰아붙였죠. 그래서 기도나 주문, 퇴마의식으로 치료하다가 중세 말기와 르네상스에는 그 유명한 마녀 사냥이 온 세상을 뒤덮게 되었죠. 정말로 많은 여성들이 마녀로 몰려서 고문당하고 화형당하게 되었죠. 17세기에는 중추신경에 대한 지식이 조금 발전하면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질병들을 뇌와 신경계에 연결시켰죠. 신경학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토마스 윌리스는 여성의 히스테리와 남성의 건강염려증을 뇌질환으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독일의 정신분석학자죠. 빌헬름 스테켈은 신체화, 소마티제이션이라는 용어를 도입하고 폴 브리켄은 현재 신체 증상 장애로 알려진 것을 특징 지었습니다. 브리켄은 평생 동안 여러 가지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면서 불편함을 겪고 많은 병원 방문과 입원 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사람들을 보고했는데 그 후 그 신체 증상 장애를 브리케 증후군으로 이름 붙였죠. 지금의 자율신경 실조증과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히스테리라는 개념은 성격 유형이나 반응, 공포증, 불안 등을 포함하는 정신신경증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고 일상 언어에서는 부정적인 단어로 자리 잡게 되면서 이 개념에서 조금은 멀어지게 됩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 넘어오면서 히스테리를 다양한 종류의 신경계 장애로 다루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궁과 연결시키지도 않고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질환으로 이해했고요. 하지만 여전히 히스테리는 여성의 병어로 생각되어졌고 남성 히스테리 환자는 상대적으로 여성적이고 예민하고 때로는 동성애자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남성 히스테리 환자분들은 건강염려증, 망상, 우라 등으로 불리었습니다. 19세기 중반 이제 부인과라는 새로운 전공 분야가 생기면서 거의 모든 증상에 대해서 자궁과 난소, 생식기관의 한정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자궁에 다양한 혼합물을 주입하거나 심지어 외음부에 거머리를 넣어서 방열하기도 하고요. 자궁 경부 조직을 열로 지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치료라는 이름으로 자행했던 게 그 시절입니다. 20세기가 될 때까지 미국에서만 약 15만 건의 난소 적출술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골치 아프고 많이 먹고 자위하거나 자살 시도를 하거나 성적인 기질이 강하거나 피해망상증이 있거나 월경통이 심하거나 단순히 고집이 세다는 이유만으로도 건강한 난소를 제거당했다고 합니다. 엽기죠, 엽기. 지금 생각하면 19세기 말에는 신경과가 부인과와 경쟁을 했습니다. 초기 미국의 신경과 전문의들은 부인과 치료법을 무시하면서 전기요법, 비소나 아편 등의 약물 등을 사용했습니다. 이 실라스 위업 미첼이라는 이 박사는 그 악명 높은 휴식요법을 실험했는데요. 이 휴식요법이라는 게 뭐냐면 몇 주 동안 어두운 조명이 켜진 방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의사와 간호사만 만날 수 있고 살찌는 음식을 먹는 일과 편지를 받는 일 외에는 독서, 글쓰기 등 다른 활동은 일체 금지당한 채 거의 감금 상태에 있게 된 것을 휴식요법이라 불렀죠. 이 치료법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미첼 박사가 환자에게 치료가 끝나고 병이 나았다고 말했을 때 환자분들은 미첼 박사의 말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멀쩡한 사람을 깜빵 같은 데 가둬놓고 아무 짓도 못하게 한 거 아닙니까? 미쳐버리는 일 아니겠어요?
그걸 치료라는 미명하에 자행했다는 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현대 신경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프랑스의 과학자 장 마르탱 살코,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쪽 업계에서는. 그 히스테리는 퇴행성 신경질환이라고 여기었고 치료법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지 비어드는 남성의 신경증에 신경쇠약이라는 새 이름을 붙였고요. 건강염려증은 점점 폭넓은 현대적 의미를 가지게 되면서 히스테리 환자분들에게는 이제 적합하지 않게 되었죠. 히스테리에 걸린 여성들은 주목받거나 동정받으려고 또는 가사노동을 피하려고 자신의 증상을 속인다는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모든 증상은 병리학으로 관찰과 측정이 가능하며 추적할 수 있어야 하는 이제 1880년대가 되면서 그 질병 세균론이라고 하죠. 그 이후에 일어난 이제 변화이죠. 모든 증상은 병리학적으로 관찰과 측정이 가능해서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질병 세균론이죠.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을 발견하지 못한 병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냥 단순한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불평불만으로 지급되는 것 뿐인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바뀔 수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뭐 기질적인 이상이 없으면 다 불평불만, 심리적인 것들로 치부하게 됐다는 거죠. 20세기가 되면서 그 유명한 프로이트가 등장하죠. 히스테리에 대한 이해는 프로이드에 의해서 아주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프로이드는 히스테리에 대한 신경학 이론을 포기하고 심리학 이론을 지지하게 되죠. 자신의 그 유명한 히스테리 여성 환자 사례 연구에서 심리적 충돌이나 억압된 무의식적인 욕망과 감정이 신체적 증상으로 전환된다고 주장하죠. 무의식 속에 깊이 억눌린 외상성 기억, 대개는 어린 시절의 성적 학대에 대한 기억이 신체의 상징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면서 히스테리가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랫동안 히스테리를 다양한 신체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질환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그러나 프로이드 시대 이후에는 신체 증상을 일으키는 정신장애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설명할 수 없는 여성의 질병을 방황하는 자궁이나 악마의 빙의에서 예민한 신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추적 끝에 의학은 마침내 히스테리를 정신병으로 몰아넣는데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히스테리는 이제 많은 개념의 변화와 해체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20세기 중반 이후 정신의학과 심리학의 발전과 더불어 히스테리 대신에 전환장애, 신체화 장애와 같은 용어로 재정의되었고, 신체적 증상이 심리적 갈등의 표현으로 나타난다는 이 개념은 남아있지만 남녀 모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다양한 증상을 묶어서 히스테리라는 단일 질병으로 명명하는 이 발상은 거의 사라졌지만 1960년대쯤 미국 연구 집단이 브리케 증후군이라는 질병을 히스테리라고 이름 붙이면서 이 단어를 부활시키죠. 두통, 실명, 마비, 발작, 피로감, 목에 덩어리가 걸린 느낌, 어지럼증, 가슴 통증, 시야가 갑자기 깜깜해지면서 어지러운 거, 쇠약함, 복통, 구토, 설사, 월경 장애, 호흡 곤란, 체중 문제, 식이장애 등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증상들이 이 브리케 증후군에 포함됩니다. 또 한편 신체화, 소마티제이션이라는 개념도 계속 존재했는데요. 1920년대 빌헬름 슈테켈이 처음 만든 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신경증적 충돌이 신체적 장애로 나타나는 과정으로 정의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이상이 없다고 진단해도 환자분들이 계속 아프다고 주장하면 정신질환이 되는 거죠. 지금도 뭐 똑같지 않습니까? 이 이외에도 히스테리와 유사한 증상을 부르는 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염려증, 신체증상장애, 기능성 신체증후군, MUS, 아까 말씀드린 MUS 또는 MUPS, 일본에서는 부정수소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율신경실조증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이라고 부르던 의미가 크게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니까요.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그 모든 것들은 그 시절에서는 최신 유행, 최신 트렌드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믿고 그런 치료법들을 따랐다는 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의학적인 치료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앞으로 100년이나 200년이 지났을 때 똑같은 조금 엽기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자율신경실조증은 혈압, 심박동, 소화 등 우리의 의지로 조절을 할 수 없는 생리적인 과정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가 그 항상성 유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자율신경계의 조절 기능이 깨진 상태를 말하잖아요. 또 자율신경 실조증은 심혈관계, 호흡계, 소화기계, 비뇨생식기계 등 영향을 받는 부위에 따라서 땀이 안 나는 무한, 땀이 많은 다한증, 기립성 저혈압, 미신경성 실신, 최이성 기립빈맥증후군, 어지럼증, 흉통, 발기부전, 무뇨증, 변비, 복통, 동공확장 등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자율신경 실조증의 진단과 치료 모두 모호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그 히스테리와 같이 그 어떤 명확한 진단의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힘들지만 검사상 결과 문제, 다른 이상 증상을 발견하지 못할 때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핵심이잖아요. 칼로 무 자르듯 깔끔하게 나눌 수 있으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자신이 고통스러워하는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기 쉽지 않고 또 치료 또한 만만치 않은 게 현실 아닙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도 오늘은 있었고 누군가는 아팠고 또 누군가는 나았겠죠. 그 야만의 시대를 버티게 해주었을 두 손 잡은 우리도 있었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안 되는 질환들을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 시민성 질환이라고 진단하거나 성적 불만족을 가진 예민한 여자의 병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과학도 아니고 이건 상식도 아닌 거죠. 이 책에서 말하는 여성이라는 편견과 차별만큼 중요한 것이 그 질환이 가진 특성 자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자라서 그런 병들로 남자들보다 더 오래 고생한 측면도 있겠지만 병 자체가 현대의학적인 서양의학적인 접근으로 치료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냐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병들의 원인이 의학과 또 과학의 진보로 밝혀지고 또 알약 하나만 먹으면 쉽게 나을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기를 저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또 확신하고요. 그런 날이 오기 전까지 한의학적인 치료법이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픈 것이 아니라 약한 것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약하기 때문일 뿐이죠. 성편견, 성별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약하게 태어나서 무리하고 살다 보니 병이 온 것이죠. 자신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이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은 정말 꽤 많은 게 사실입니다. 당연히 모든 분들이 자율신경 실조증을 앓는 모든 분들이 여기 기준에 해당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차근차근 에너지를 충전하면서 몸이 조금씩 살아나면 이런저런 증상들은 하나씩 서러러 사라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아프지 않은 몸으로 변해져 있는 것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과 같은 만성 난치성 질환의 치료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병원 검사에서 이상 나오고 항생제 탁 쓰고 병이 싹 나와버리고 이러면 얼마나 깔끔하겠습니까? 엑스레이 사진 찍어서 골절이고 사주 깁스하고 난 다음에 딱 푸니까 뼈 딱 붙어있고 이러면 정말 쉽죠. 하지만 우리 임상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잖아요. 병원 검사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자신이 힘들고 병원 가도 잘 안 낫고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한의학은 다른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의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과 같은 증상들은 살펴보았다시피 아주 옛날부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부터 있었다는 거죠. 현재의 의학 지식과 진단법으로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증상들은 치료자들을 곤혹스럽게 했음이 틀림없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시민성이다, 스트레스다, 마음의 병이다, 신체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치료자의 편리함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거죠.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자율신경 실조증, 기능성 신체 증후군, 신체 증상 장애, MUS 등은 반드시 그 실체가 밝혀질 날이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밝혀지기 전까지는 한의학이라는 대안을 충분히 이용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길을 같이 찾아보시길 빕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만의원이었습니다.